집이라는 건 살아온 세월만큼 정이 깊어지는 곳인데요. 어느 날부터인가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졌습니다. 식사를 차리는 것도 힘들고 밤에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면 누구한테 전화를 해야 하나 마음이 덜컥 내려앉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다 주변에서 저가형 실버타운이라는 걸 자꾸 권하더군요. 월 100만 원 정도면 된다고들 하는데 정말 그 정도면 되는 건지 숨은 비용은 없는지 제가 직접 알아보고 계산해 보았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겪은 불안과 고민을 바탕으로 실버타운 비용 구조와 장단점을 차근차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나이가 들다 보니 혼자 있는 시간이 점점 버거워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집안이 너무 조용해서 괜히 마음이 허전해지고 밥을 챙기는 것도 일이 됩니다. 살다 보면 몸보다 마음이 먼저 지치는 날이 오더군요. 저도 어느 날부터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자 지내는 게 예전만큼 편하지가 않구나. 그러다 보건소에서 직원분이 묻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어르신 요즘 혼자 계신 건 괜찮으세요? 그 한마디가 제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도 실버타운을 조금씩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제 또래 분들이 실버타운을 많이 알아본다고 하더군요. 혼자 있기엔 불안하고 그렇다고 요양원에 갈 정도는 아니고 자녀들에게 의지하고 싶지도 않은 나이. 대부분이 이런 고민 속에서 실버타운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특히 가장 걱정되는 게 안전입니다. 밤에 갑자기 어지럽거나 가슴이 두근거리면 혹시 오늘 내가 쓰러지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버타운에는 응급벨이 방마다 설치되어 있다고 하더군요. 버튼만 누르면 직원분이 바로 달려온다는 설명이 참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혼자 사는 집에서는 이런 안전망이 없으니 작은 증상도 크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또 하나는 식사입니다. 요즘은 예전처럼 손이 빠르지 않아 한 끼 차리는 것도 일입니다. 면 하나 끓여 먹는 것도 귀찮고 반찬을 만들다 보면 허리가 먼저 아픕니다. 실버타운에서는 아침, 점심, 저녁이 다 제공되니 이 부분에서 부담이 확 줄어든다고들 하죠. 제가 복지관에서 들은 이야기 중에 특히 공감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은 어르신보다 자녀들이 먼저 알아보는 경우가 많답니다. 부모님이 혼자 계시는 게 불안해서 식사라도 잘 챙겨 드셨으면 해서 이런 이유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자식들도 바쁘고 부모도 자녀 눈치 보이고 서로 부담 주기 싫어하다 보니 오히려 실버타운이 가장 편한 중간 지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비용이 그렇게 높은 곳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입주금이 없는 저가형 실버타운은 월 90에서 130만 원 정도인데 식사와 청소까지 포함이라 혼자 살며 드는 비용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자립할 수 있는데 혼자 지내기는 조금 불안한 시기, 이때 실버타운을 고려하는 분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저도 주변 친구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대부분 이 시점에서 고민하더군요. 너무 늦으면 가고 싶어도 못 가고, 너무 이르면 아직 필요 없을까 걱정되고, 하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려워지기 시작할 때, 그때가 아마 적기인 것 같습니다. 저도 늦게야 깨달았지만, 노후는 결국 누구와 함께 있느냐보다 어디에서 마음이 편하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버타운 이야기가 요즘 다시 주목받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실버타운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비싼 곳부터 떠올리십니다. 저도 예전엔 그랬습니다. 입주금 몇 천만 원은 있어야 들어간다. 부자들이나 가는 데 아니냐?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막상 상담을 받아보니
전혀 그렇지 않더군요. 요즘 저가형 실버타운은 입주금이 아예 없습니다. 직원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르신, 보증금 없이 월 이용료만 내시면 됩니다. 이 말이 참 현실적으로 들렸습니다. 왜냐면 저도 그렇고 제 또래 분들도 나이 들어 목돈 묶어두는 걸 가장 불안해하거든요. 월 이용료는 대체로 90만 원에서 130만 원 수준입니다. 제가 알아본 곳들은 대부분 이 범위 안에 있었고 시설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었습니다. 2월 이용료 안에는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선 아침, 점심, 저녁 세끼 식사가 제공됩니다. 식단은 일주일 단위로 짜여 있고 나트륨 줄이고 단백질 늘린 어르신 맞춤 식단이라 하더군요. 혼자 살면 대충 먹게 되는 경우가 많고 반찬도 자꾸 남아 버리는 날도 많습니다. 그런데 실버타운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따뜻한 식사를 하니 이 점이 큰 장점이더군요. 청소와 세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소는 주 2회, 세탁은 주 1회나 2회. 저처럼 무릎이 안 좋거나 허리가 자주 불편한 분들은 이 부분이 정말 큽니다. 직원이 직접 방 안으로 들어오긴 하지만 요즘은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서 바닥 청소와 욕실 정리 정도만 해준다고 합니다. 옷장이나 서랍은 손대지 않고요. 그리고 제가 가장 신경 써본 부분이 안전관리였습니다. 저가형이라고 해서 안전 시스템이 부족한 줄 알았는데 의외로 잘 되어 있더군요. 방 안과 화장실에 응급 호출 버튼이 있고 혹시 넘어지거나 움직임이 없으면 직원이 확인하는 모니터링 시스템도 곳곳에 갖춰져 있습니다. 직원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르신, 밤중에 갑자기 불편해지시면 버튼만 누르시면 됩니다. 이 말이 참 마음을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건물 구조는 대체로 7평에서 12평 사이입니다. 1인실 기준이라 혼자 지내기엔 적당한 크기입니다. 침대, 옷장, 에어컨, 작은 냉장고 정도가 갖춰져 있고 개인 TV를 두는 분들도 많더군요. 화장실은 대부분 안전바가 설치되어 있고 미끄럼 방지 매트가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실버타운은 요양원이 아닙니다. 직원이 계속 곁에 붙어 있는 구조가 아니라 어르신이 스스로 생활 가능한 자립형 어르신 중심 시설입니다. 그래서 몸이 불편해서 하루 종일 도움을 받아야 하는 분들은 조금 더 다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저처럼 아직은 혼자 움직일 수 있고 생활은 가능한데 식사, 청소, 안전이 걱정되는 분들이 가장 적합한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설을 둘러보면서 제가 가장 놀랐던 건 분위기였습니다. 요양원처럼 조용하고 정적인 느낌이 아니라 오히려 작은 마을 같은 느낌이더군요. 식당에서는 어르신들끼리 자연스럽게 인사하고 공용 휴게실 같은 곳에서는 바둑 두시는 분, 신문 읽는 분, TV 보시는 분 등 각자 편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혼자 사는 집에서는 시간이 너무 길게 흐르는데 여기서는 생활 리듬이 생기니까 그게 큰 장점이구나.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건물마다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습니다. 운동 프로그램, 건강 체크, 노래 교실, 간단한 취미 활동 등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 내용들이 꽤 많았습니다. 저는 이런 걸 보면서 혼자 살 때보다 활력을 찾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저가형 실버타운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는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비용 구조 때문입니다. 입주금이 없고 월 이용료만 내면 되니 큰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고 필요하면 그만둘 수도 있습니다.
저처럼 노후 생활을 크게 바꾸고 싶진 않지만 안전과 식사 걱정만 줄어도 좋겠다 싶은 분들에게 참 적당한 선택이라고 느꼈습니다. 제가 느낀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저가형이라고 해서 허술하거나 불편한 곳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것만 알맞게 갖춘 곳,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실버타운이 월 100만 원 정도라고 하면 도대체 그 돈 안에 뭐가 들어있길래 가격이 그 정도지? 이런 궁금증이 먼저 생깁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하지만 상담을 받아보고 직접 시설을 둘러보니 월 이용료 안에 포함된 내용이 생각보다 많더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들은 설명과 경험을 바탕으로 월 100만 원 안에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지 차근차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식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저가형 실버타운은 아침, 점심, 저녁, 세끼 식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식사를 빼면 실버타운의 의미가 거의 사라진다고 하더군요. 식당에는 매일 어르신 식단표가 붙어 있는데 단백질 위주로 구성된 반찬, 저염식 조리, 따뜻한 국, 과일이나 요거트까지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상담받을 때 직원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은 식사 때문에 건강이 무너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저도 마음속으로 크게 공감했습니다. 저처럼 밥 차리는 게 점점 힘들어지고 입맛도 예전 같지 않은 나이에는 누군가가 정량으로 정해진 식사를 챙겨주는 것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살아보니 더 잘 알겠더군요. 식사만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청소도 포함됩니다. 청소는 주 2회 정도 들어옵니다. 방 안바닥 청소, 욕실 정리, 쓰레기 분리, 이 정도만 담당합니다. 프라이버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서 옷장이나 서랍은 절대 건드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직원분이 이렇게 설명하더군요. 어르신 방은 어르신의 공간입니다. 필요한 부분만 도와드립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탁 서비스도 있습니다. 세탁은 주 1회나 2회, 옷 몇 벌, 수건, 침구류까지 맡길 수 있습니다. 혼자 살면 세탁이 은근히 힘듭니다. 세탁기 돌리는 건 괜찮아도 말리고, 개고, 정리하는 과정이 나이가 들면 더 버겁습니다. 이렇게 식사, 청소, 세탁이 포함되어 있으니 생활 속에 큰 골칫거리가 한 번에 해결되는 느낌이더군요. 그 다음은 가장 중요한 안전관리입니다. 저가형 실버타운이라고 해서 안전장비가 부족할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집보다 훨씬 잘 되어 있었습니다. 방 안과 화장실에는 응급 호출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근무 중인 직원이 바로 달려옵니다. 그리고 긴급 상황에서 움직임이 없을 때 확인해주는 시스템도 가동되고 있습니다. 혹시 밤에 갑자기 어지러우시면 바로 누르시면 됩니다. 그 말이 참 크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또 관리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난방비는 시설마다 포함되는 곳도 있고 별도인 곳도 있습니다. 이건 상담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대체로 식사와 청소, 세탁, 안전관리, 기본 관리비까지 포함된 게 저가형 실버타운의 표준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느낀 가장 큰 장점은 생활 리듬이 다시 생긴다는 겁니다. 혼자 살 때는 아무 때나 먹고 아무 때나 자고 시간이 흐르는지도 몰랐는데 실버타운에서는 식사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 그냥 그 시간에 내려가면 자연스럽게 하루의 흐름이 생깁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나이 들수록 생활 리듬이 무너지는 게 건강에 가장 나쁘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실버타운은 간단한 건강 체크를 해줍니다.
혈압, 체온, 복약 여부 체크, 이런 것들이 포함돼 있어서 혼자 지낼 때보다 훨씬 체계적으로 관리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월 100만 원이라는 금액은 그냥 방 하나 월세만 내는 것이 아니라 하루 세끼 식사, 청소, 세탁, 안전, 관리비까지 포함된 생활 전체 패키지라는 점입니다. 제가 실제로 혼자 살며 계산해 보니 관리비, 전기가스, 식비, 병원 이동비, 마트 비용을 다 더하면 생각보다 차이가 크지 않더군요. 그래서 저는 실버타운 비용을 주거 비용이 아니라 생활 전체 비용으로 봐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월 100만 원이 오히려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버타운이 월 100만 원 정도라고 들으면 아, 이 정도면 충분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실제로는 2월 비용 외에 생활하면서 들어가는 추가 비용들이 조금씩 생기게 됩니다. 저도 상담을 받을 때 직원이 먼저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르신, 여기서 사시는 동안 들어가는 돈은 월 이용료가 전부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아주 꼼꼼히 따져보았습니다. 왜냐면 작은 금액이라도 매달 반복되면 꽤 큰 비용이 되니까요. 오늘은 저 같은 어르신들이 실제로 부담하게 되는 추가 비용들을 하나씩 현실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간식비입니다. 식사는 세끼 제공되지만 중간중간 허기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밤에 출출한 분들은 과일이나 요거트를 사두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커피를 좋아하는 분들은 각층 휴게실에 비치된 자판기를 자주 이용하더군요. 이런 비용이 달에 1만 원에서 2만 원 정도는 나옵니다. 크지 않은 금액 같지만 꾸준히 쓰게 되는 비용입니다. 다음은 외식비입니다. 가끔은 실버타운 식당 밥 말고 밖에서 사 먹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친구를 만나서 국수를 먹거나 아들이 오면 근처 식당에서 식사를 하기도 하죠. 이런 외식 비용이 사람마다 다르지만 보통 월 1만 원에서 2만 원 정도는 됩니다. 그 다음은 병원 이동비입니다. 실버타운에서 병원이 가까운 곳도 있지만 버스를 타고 이동하기 어려운 분들은 택시를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왕복 택시 요금이 보통 5천 원에서 1만 5천 원 정도 들 수 있습니다. 저는 관절이 안 좋아서 정형외과나 물리치료를 자주 가는데 이동비가 은근히 부담되더군요. 병원비와 약값도 빠질 수 없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 있으신 분들은 약값이 꾸준히 나옵니다. 병원비는 본인 부담금 기준이고 약값은 처방받는 약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한 달에 1만 원에서 3만 원 정도는 지출합니다. 다음은 개인 물품 구입비입니다. 샴푸, 비누, 세제, 화장지, 치약 같은 생활용품은 시설에서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 구입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한 달에 적게는 1만 원, 많게는 2만 원 정도 들더군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기저귀나 각종 보조용품이 필요해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기저귀를 하루에 한두 개 쓰면 문제가 없지만 상황에 따라 여러 개 필요하면 비용이 금방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한 달에 3만 원에서 10만 원까지도 들어갑니다. 물론 건강보험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그 부분은 꼭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장기요양 등급입니다. 장기요양 등급이 3등급에서 5등급 사이가 나오면 요양보호사 도움이나 돌봄 서비스 일부를 할인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등급이 없으면 추가 서비스를 이용할 때
온전한 금액을 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실버타운에서 직접 판단해 주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등급 판정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것이 유료 프로그램 비용입니다. 그냥 무료 프로그램도 많습니다. 노래 교실, 운동 시간, 기초 건강 체크, 신문 모임, 산책 모임 등은 무료입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미술 수업, 공예, 치매 예방 프로그램, 재활 운동 프로그램 등은 대부분 유료입니다. 가격은 다양하지만 한 달에 2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추가 비용이 더 듭니다. 제가 상담받으러 갔을 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르신, 처음엔 다들 프로그램 신청 안 하신다고 하지만 막상 살다 보면 무료 프로그램만으로는 조금 아쉬우셔서 유료 수업도 많이들 듣습니다. 이 말이 참 현실적으로 들리더군요. 살다 보면 집안에만 있기보다는 무언가 즐길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처럼 손이 조금 둔해졌어도 색칠 공부나 간단한 공예를 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추가 비용이 무조건 부담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월 100만 원 안에 식사, 청소, 세탁, 안전, 관리비가 포함되어 있으니 추가 비용은 내 생활에 맞춰 선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비용을 미리 알고 가야 예상 밖 지출 때문에 놀라지 않습니다. 저처럼 노후 생활비를 꼼꼼히 계산해 보는 분들은 이런 숨은 비용까지 포함해서 월 120에서 150만 원 정도, 이렇게 전체 그림을 그려보시면 훨씬 현실적인 노후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을 알고 준비하니 부담이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실버타운을 알아보다 보면 비슷해 보이는데도 가격 차이가 꽤 크게 나는 곳들이 있습니다. 저도 상담을 다니면서 왜 여기는 월 95만 원인데 저기는 130만 원이지? 이런 의문이 계속 들더군요. 그래서 직원분들에게 하나씩 물어보며 가격이 달라지는 이유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저처럼 고민하시는 분들이 실제 선택할 때 도움이 되도록 가격 차이가 나는 현실적인 이유들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큰 이유는 위치입니다. 도시 중심에 있는 실버타운은 가격이 전체적으로 높습니다. 병원, 지하철, 대형마트가 가까워서 생활 편의성이 좋기 때문입니다. 어르신, 여기 시설은 시내 중심에 있어서 이동이 편합니다. 직원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반면 외곽 지역에 있는 실버타운은 비용이 조금 더 낮습니다. 넓은 부지에 지어지고 건물 유지비도 상대적으로 낮아서 월 이용료가 저렴합니다. 저는 외곽에 있는 곳을 둘러봤을 때 산책로가 잘 되어 있고 대신 병원 접근성이 조금 떨어진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둘째는 식단의 질입니다. 식단이 좋고 메뉴 구성이 다채로운 곳은 식비 비중이 높아서 월 비용이 올라갑니다. 어떤 곳은 생선이나 고기 메뉴가 일주일에 3번 이상 나오고 과일과 간식도 자주 제공해 주더군요. 이런 시설은 월 1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면 단순한 구성, 저렴한 재료 위주로 운영되는 곳은 비용이 낮아집니다. 셋째는 프로그램 구성입니다. 무료 프로그램만 있는 곳과 유료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되는 곳은 서비스 차이가 큽니다. 운동, 건강관리, 인지활동, 예술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잘 갖춰진 곳은 그만큼 인건비와 운영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월 이용료에 반영됩니다. 저는 상담할 때
직원이 이렇게 말한 게 기억에 남습니다. 어르신, 운동과 인지 프로그램을 꾸준히 하시면 노후에 큰 도움이 됩니다. 프로그램이 많으면 사람도 자연스럽게 모이고 생활에 활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곳은 가격이 조금 더 높습니다. 넷째는 건물의 노후도입니다. 새로 지은 시설은 방음, 단열, 화장실 크기, 냉난방 시설 등이 더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편하고 유지보수 비용도 적게 듭니다. 반대로 지은 지 오래된 시설은 가격이 조금 낮습니다. 건물 상태가 낡았다기보다는 구조가 예전 방식이라 방 크기가 좁거나 공용시설이 단순한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새 건물과 오래된 건물을 둘 다 봤는데 확실히 새 건물은 방 안 공기가 다르고 화장실도 넓고 창문 단열이 좋아서 난방비도 절약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다섯째는 직원 배치 인원입니다. 직원이 많이 배치된 시설일수록 서비스가 더 촘촘해집니다. 특히 야간 경비 인원, 간호조무사 상주 여부, 사회복지사 수, 이런 것들이 가격에 반영됩니다. 어르신, 저희는 야간 전문 인력이 2분 계십니다. 어떤 시설은 이렇게 설명하더군요. 그만큼 안전과 돌봄이 강화되기 때문에 약간의 비용 차이는 자연스러운 구조입니다. 여섯째는 의료 연계 여부입니다. 시설 안에 협력병원이나 건강관리센터가 연결되어 있으면 서비스가 편리한 만큼 이용료가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월 1회 간호사가 건강 체크를 해주는 시설과 주 2회 관리해주는 시설은 운영비 차이가 큽니다. 저는 몸이 빠르게 약해지는 나이이다 보니 이 부분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병원까지 멀리 나갈 필요 없이 시설 안에서 정기적으로 체크받을 수 있다는 건 큰 장점이거든요. 마지막으로 공공형인지 민간형인지에 따라 가격이 다릅니다. 공공형은 지자체나 복지법인이 운영해서 이용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시설이 깔끔하고 기본이 잘 갖춰진 곳도 많습니다. 반대로 민간형은 운영 방식이나 서비스가 다양하고 프로그램도 풍부하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더 높습니다. 사실 어떤 것이 좋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공공형은 저렴하고 기본이 안정적이고 민간형은 선택지가 넓고 서비스가 풍부한 장점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 시설을 둘러본 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가격 차이는 결국 서비스의 차이에서 생긴다는 것, 그리고 내가 어떤 점을 중요하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 병원 접근성이 중요한 분은 시내에 있는 시설이 낮고 조용한 자연 환경을 원하는 분은 외곽이 더 좋고 활동을 좋아하는 분은 프로그램이 많은 곳이 맞고 지출을 줄이고 싶은 분은 공공형을 선택하면 됩니다. 저 역시 가격만 보고 결정하려 했다가 상담을 다녀오면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실버타운은 그저 비용이 싸고 비싸고의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맞는 환경이 무엇인지, 어떤 노후를 원하는지, 그 기준을 정확히 세우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통계로 본 진짜 이야기. 실버타운을 고민할 때 가장 궁금한 건 결국 이겁니다. 실제로 살아보는 분들은 만족할까? 저도 상담을 할 때 가장 꼼꼼하게 물어본 부분이었습니다. 직원분들이 하는 말보다 그곳에서 지내는 어르신들의 이야기가 가장 믿을만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들은 경험담과 공공기관 조사 기준을 참고해서 실버타운 거주 어르신들이 만족도와 불만족 요소를 현실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많은 어르신들이 가장 만족하는 이유는
외롭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집에서는 하루 종일 말을 안 하는 날도 많습니다. 저도 가끔 라디오만 켜놓고 말 한마디 없이 밥 먹은 날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실버타운에서는 아침에 식당에 내려가서 얼굴을 마주치면 자연스럽게 인사를 주고받게 됩니다. 오늘은 컨디션 어떠세요? 점심 메뉴 좋더라고요.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어도 그 짧은 대화 한마디가 사람을 살게 하더군요. 이 부분은 많은 어르신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식사와 청소 스트레스가 없는 점도 만족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실버타운에서 가장 큰 장점은 생활의 기본적인 부담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매 끼니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반찬을 만들 걱정도 없고, 세탁이나 청소 때문에 허리를 굽히거나 무릎 아플 일이 줄어듭니다. 제가 상담받았을 때 시설에 계신 한 어르신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는요. 밥 걱정도 없고 청소 걱정도 없으니까 몸이 훨씬 편해졌어요. 그 말이 참 솔직하고 현실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건강관리가 쉬워진다는 것도 많은 분들의 만족 이유였습니다. 저처럼 병원을 자주 다녀야 하는 분들은 실버타운에서 보내는 시간이 혼자 살 때보다 훨씬 안정적이라고 느낍니다. 규칙적으로 약을 챙겨 먹고 혈압이나 체온을 체크받을 수 있으니 작은 이상도 빨리 알아챌 수 있습니다. 또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도와줄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이 심리적으로 큰 안정감을 줍니다. 이렇게 좋은 점이 많지만 불만족 요소도 분명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비용 부담입니다. 월 100만 원에서 130만 원 정도라고 해도 월 생활비 전체로 보면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 외에도 간식비, 외식비, 병원 이동비, 약값, 생활용품비 등 부수적인 비용이 계속 들어갑니다. 그래서 연금이 적거나 자녀 도움 없이 생활해야 하는 분들에게는 이 비용이 부담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불만 요소는 규칙과 생활 간섭입니다. 자유롭게 사는 게 익숙하신 분들은 실버타운의 규칙이 답답할 수 있습니다. 식사 시간, 청소 시간, 공용 공간 사용 규칙, 야간 소등 시간, 이런 기본적인 운영 규정이 있어서 혼자 살 때와 비교하면 생활이 조금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직원분이 안전을 위해 체크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게 불편하게 느껴지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나는 내 방식대로 살고 싶은데 자꾸 확인하니까 답답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 불만 요소는 방음과 프라이버시 문제입니다. 저가형 실버타운은 건물 구조가 대부분 원룸형이기 때문에 방음이 완벽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복도에서 나는 발소리, 옆방 TV 소리, 문 여닫는 소리, 이런 작은 소음도 민감하신 분들에게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또 공용 공간이 많다 보니 집에서처럼 완전히 혼자 있는 시간이 줄어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부분을 장단점으로 모두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게 더 불편해서 약간의 소음 정도는 괜찮다고 느끼지만 다른 어르신들은 이 부분을 매우 중요하게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실버타운을 선택할 때는 무조건 싸다고 좋은 것도 무조건 새 건물이라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내가 어떤 환경에서 편안한지, 프라이버시를 얼마나 원하는지, 어떤 생활 리듬이 맞는지, 이걸 기준으로 따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직접 살고 계신 어르신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 늦게 오면 누리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아직 걸을 수 있고, 식사할 수 있고, 적당히 활동할 수 있을 때 옵션이 가장 넓어집니다. 너무 늦으면 실버타운보다 요양원 쪽을 안내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실버타운의 만족도는 얼마나 건강할 때 들어가느냐, 어떤 생활을 원하느냐, 이 두 가지로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상담을 다니면서 이 점을 가장 크게 느꼈습니다. 입주 적기는 언제인가? 실버타운을 알아보면서 제가 가장 오래 고민했던 게 있습니다. 언제 가는 게 제일 좋을까? 너무 일찍 가면 아직 혼자도 잘 지내는데 굳이 옮겨야 하나 싶은 마음이 들고, 너무 늦게 가면 실버타운이 아니라 요양원으로 안내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제 주변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도 가장 많이 나왔던 고민이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상담을 다니며 들은 이야기와 실제 기준들을 바탕으로 실버타운의 입주 적기가 언제인지 차분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실버타운은 어디까지나 자립 능력이 있는 어르신을 위한 공간입니다. 직접 옷 입고 샤워도 할 수 있어야 하고 식당까지 내려가는 것도 가능해야 합니다. 그래서 직원분들은 입주 상담을 할 때 가장 먼저 이 부분부터 확인합니다. 어르신, 식사는 혼자 드실 수 있으세요? 걷는 것은 어떤가요? 일상생활에 어려움은 없으세요? 이런 질문들을 하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몸이 많이 약해져서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면 실버타운보다 요양시설을 먼저 안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무 늦게 결심하면 원하는 방향으로 선택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제가 상담받았던 한 시설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실버타운은 건강하실 때 오셔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정말 맞는 말이더군요. 몸이 어느 정도 가능해야 프로그램도 참여하고 식당도 다니고 외출도 하고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이른 시점에 가는 것도 또 다른 고민이 생깁니다. 혼자 사는 게 아직 편하고 집을 떠날 이유가 없는데 굳이 실버타운으로 이동하면 생활에 오히려 불편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입주 적기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혼자 지내기는 가능한데 생활 속에서 불편함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할 때, 예를 들어 밥을 차리는 게 귀찮아지고 반찬을 버리는 일이 많아지거나 세탁기가 있는데도 빨래를 미루게 되고 밤에 갑자기 어지러우면 누구한테 연락해야 할지 불안해지는 순간이 찾아지고 집에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사람 얼굴을 하루 종일 못 보고 넘기는 날이 많아질 때, 이 시기가 실버타운을 진지하게 생각해야 하는 적기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기준이 장기요양 등급입니다. 장기요양 등급이 없거나 5등급에서 3등급 정도라면 실버타운에서 생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2등급이나 1등급이 나오면 이제는 더 많은 돌봄이 필요한 단계라는 의미라 시설에서 입주가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직원분들이 어르신의 건강 상태를 꼼꼼히 따져보는 겁니다. 이 부분은 실버타운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시설마다 담당할 수 있는 범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이들 놓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실버타운은 주거와 생활이 중심이기 때문에 스스로 생활이 가능한 시기에 가야 여러 장점을 누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너무 늦게 가면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생활이 불편해지고 프로그램 참여도 어렵고 이동도 힘들어져 결국 실버타운의 장점을 충분히 누리기 어렵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반대로 너무 건강한 시점에 가면 굳이 왜 왔나?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직원분들이 불편함이 시작되는 시기를
입주 적기로 가장 많이 권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비용 문제입니다. 실버타운은 한 달 월세처럼 단순한 구조가 아닙니다. 식사, 청소, 세탁, 안전, 관리비가 포함된 생활 전체 비용입니다. 그래서 내가 월 120에서 150만 원 정도를 오랜 기간 감당할 수 있는지, 연금과 저축으로 가능한지, 이걸 미리 계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 경우에도 월 비용 자체보다 이 금액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지가 더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상담받을 때 직원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르신, 비용은 당장보다 장기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입주 적기를 결정할 때 건강 상태와 비용 두 가지를 같이 고려해야 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건강이 너무 떨어지기 전에, 그리고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 때, 그 시기가 가장 좋은 적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입주 적기는 나에게 맞는 생활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입니다. 스스로 판단할 수 있고 어디에 가고 싶은지 결정할 수 있을 때, 그 시기에 가야 노후를 주도적으로 꾸릴 수 있습니다. 너무 늦으면 남이 대신 결정하게 되고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저는 이 점이 가장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결국 실버타운이라는 선택은 지금의 나에게 맞는지, 앞으로의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실버타운이 진짜로 맞는 사람은 누구인가? 여러 군데 실버타운을 둘러보고 직원들과도 오래 이야기를 나누고 실제로 사는 어르신들의 경험까지 듣다 보니 저는 어느 순간 아주 현실적인 기준 하나를 얻게 됐습니다. 실버타운이 맞는 사람은 건강이나 비용이 아니라 생활 방식이 기준이 되는 사람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실버타운은 몸이 크게 힘들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삶의 구조가 바뀌는 시점에 더 편한 방식을 선택하기 위해 가는 곳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혼자 사는 집에서는 내가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 누구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아침을 건너뛰든 점심을 밖에서 먹든 저녁을 늦게 먹든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런 생활 방식이 점점 불편해지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식사 시간이 일정하지 않아서 건강이 자꾸 흔들리고 운동을 해야 하는데도 집에서는 좀처럼 의지가 생기지 않고, 사람을 만나고 싶어도 누구에게 연락할까? 멀리 나가는 것도 귀찮아서 그냥 집에 있게 되고, 이렇게 하루가 흘러가면 내가 스스로 만든 생활 방식이 오히려 나를 지치게 할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실버타운이 생각보다 딱 맞습니다. 왜냐면 실버타운은 누군가가 간섭하는 구조가 아니라 생활의 틀이 잡힌 곳이기 때문입니다. 정해진 식사 시간, 정해진 건강 체크, 원하면 참여할 수 있는 활동, 규칙적인 생활 리듬, 이런 흐름 자체가 혼자서는 만들기 어려운 일상입니다. 저는 상담을 받으면서 한 어르신의 말을 오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집에서는 시간이 천천히 흘러가서 외롭고, 여기에서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채워져서 덜 외롭습니다. 이 말이 참 현실적으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버타운이 가장 잘 맞는 사람은 이런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혼자 있는 건 괜찮은데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지는 분, 사람이 보고 싶지만 굳이 찾아다니며 만나고 싶지는 않은 분, 건강이 크게 나쁘진 않지만 늘 혼자 챙기기는 피곤해진 분, 누군가 옆에서 간섭하진 않되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 적당한 거리감을 원하는 분, 특히 마지막 기준이 중요하더군요. 실버타운은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공간이 아니라 나를 너무 내버려 두지도 않는 그 적당한 균형을 만들어주는 곳입니다. 그 균형이 필요한 사람에게 정말 잘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실버타운이 맞는 사람은 새로운 환경에 크게 거부감이 없는 분입니다. 방 구조가 조금 바뀌어도 괜찮고, 식사 메뉴가 고정되어 있어도 괜찮고, 처음 보는 분들과 자연스럽게 인사할 수 있는 분. 이런 분들은 실버타운의 장점을 훨씬 잘 누립니다. 반대로 생활 패턴을 바꾸기 싫고, 누구와도 어울리고 싶지 않고, 집 구조나 사생활을 특히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은 조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버타운 선택은 결국 이 질문 하나로 결정된다고 느꼈습니다. 앞으로의 시간이 지금보다 편안해질까? 그 질문에 그럴 것 같다고 느껴진다면 그곳이 바로 적합한 곳입니다. 노후는 집 크기나 위치보다 어디에서 내가 가장 편안한지를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남이 정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르신들의 한 번의 응원이 다음 영상을 준비하는데 큰 격려가 됩니다. 늘 건강하시고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루가 참 쉽지 않으셨죠? 살다 보면 마음 한켠이 무겁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이곳에서는 잠시라도 그런 걱정은 내려놓으시고 편히 쉬어가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은퇴 이후의 삶, 겉으로는 든든해 보여도 속을 들여다보면 누구나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노후를 흔들어버리는 치명적인 착각들인데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겪는 5가지 착각을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해당되지 않을지 끝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서울 노원구 작은 아파트. 박순자 씨 67세. 그녀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노후는 우리 아들, 딸이 책임질 거야. 30년 동안 식당을 운영하며 2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대학 등록금 2천만 원씩, 결혼자금 5천만 원씩, 순자 씨의 통장은 늘 텅 비어 있었죠. 하지만 그녀는 행복했습니다. 자식들이 성공하면 당연히 자신을 돌봐줄 거라 믿었으니까요. 첫째 아들 현수는 서울대를 나와 대기업에 입사했습니다. 둘째 딸 미영은 간호사가 되어 안정적인 직장을 얻었죠. 순자 씨는 자랑스러웠습니다. 내가 이렇게 키운 보람이 있네. 동네 사람들에게 자식 자랑을 할 때마다 순자 씨의 얼굴은 환해졌습니다. 노후 걱정은 전혀 없었어요. 자식들이 다 알아서 해줄 거라 믿었으니까요. 첫째 아들 현수. 대기업에서 10년간 근무하며 연봉 8천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런 그가 38세에 창업을 결심했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사업 성공하면 더 잘해드릴게요. IT 스타트업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아파트까지 담보로 3억 원 대출을 받았죠. 초기에는 희망적이었습니다. 직원도 15명까지 늘었거든요. 현수는 확신했습니다. 3년 안에 회사를 상장하고 어머니께 강남 아파트를 사드릴 거라고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코로나19로 투자가 중단되고 매출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직원들 월급도 밀리기 시작했어요. 결국 1년 반 만에 사업은 문을 닫았고 빚만 5천만 원이 쌓였죠. 아내 수지는 매일 한숨을 쉬었습니다. 2 아이의 교육비만 월 150만 원, 매달 300만 원씩 나가는 생활비, 게다가 대출 이자 월 200만 원까지. 현수는 다시 취업을 시도했지만 나이와 경력 단절로 쉽지 않았습니다.
창업 실패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어요. 6개월 만에 겨우 작은 회사에 들어갔지만 급여는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어머니를 챙길 여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머니에게 손을 벌려야 할 상황이었어요. 현수는 전화를 받기도 어려워졌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부담스러웠거든요. 죄송함과 미안함으로 가슴이 무거웠어요. 둘째 딸 미영. 대학병원에서 10년째 간호사로 일하며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그녀 역시 녹록치 않았습니다. 신혼집 대출 2억 원에 아이 둘의 어린이집비만 월 100만 원. 남편은 중소기업 영업사원으로 수입이 불안정했죠. 더 큰 문제는 시어머니였습니다. 3년 전부터 당뇨와 고혈압으로 쓰러지신 후 병원비가 월 50만 원씩 나갔어요. 미영이 직접 간병까지 해야 했습니다. 밤 근무를 마치고 집에 오면 시어머니 약 챙기기, 아이들 밥 해주기, 빨래 청소까지. 엄마, 죄송해요. 지금은 정말 어려워서. 미영의 눈에는 늘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친정어머니를 도와드리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거든요. 밤늦게 퇴근한 후에도 시어머니 약을 챙기고 아이들 숙제를 봐야 했습니다. 주말에도 쉴 틈이 없었어요. 친정에 가려면 시댁 눈치를 봐야 했고 시간도 마음도 여유가 없었죠. 남편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친정어머니도 중요하지만 우리 엄마부터 챙겨야 하는 거 아냐? 미영은 샌드위치 신세였어요. 시댁과 친정 사이에서 누구도 만족시킬 수 없었습니다. 순자 씨는 서서히 깨달았습니다. 자식들도 각자의 삶에 벅차고 있다는 것을, 그들의 어려움을 모르고 있었던 자신을. 어느 날 밤 혼자 앉은 거실에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 의존했구나.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았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는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국민연금 월 45만 원이 전부였죠. 식당을 운영할 때도 번 돈은 모두 자식들에게 주었어요. 본인 명의 적금 하나 없었습니다. 그때까지 순자 씨는 몰랐습니다. 현수가 대출 이자로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미영이 시댁 간병으로 지쳐 있다는 것을, 그들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는 것을. 자식들은 어머니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으려 모든 것을 숨기고 있었거든요. 순자 씨는 후회했습니다. 자식들만 키우느라 정작 본인의 미래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이때 순자 씨는 중요한 선택을 했습니다.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로 오피스텔 건물 청소 일을 시작했습니다. 67세 나이에 일자리를 구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10군데 넘게 거절당했습니다. 나이가 너무 많으시네요. 다른 분을 구해보세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결국 한 청소회사에서 받아주었습니다. 새벽 5시부터 오전 9시까지 매일 4시간씩 일했습니다. 계단 청소, 화장실 청소, 유리창 닦기. 허리가 아파도 참았어요. 무릎이 시려도 견뎠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월 80만 원의 수입이 생겼습니다. 비록 적지만 자립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돈이었어요. 국민연금 45만 원과 합쳐서 월 125만 원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경제적 부담이 줄어든 자식들이 오히려 어머니에게 더 자주 연락했습니다. 엄마, 오늘 어떠셨어요? 엄마, 건강은 괜찮으시죠? 돈 때문이 아닌 진짜 사랑으로 찾아오는 자식들. 순자 씨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현수는 어머니가 독립적이시라는 것을 알고 마음의 부담이 줄었습니다. 창업 실패의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오히려 가끔 용돈 10만 원씩 드릴 수 있게 되었죠. 엄마, 맛있는 거 드세요. 미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께 죄송한 마음이 줄어들자 더 자주 안부를 물을 수 있었어요. 시댁 간병과 친정 사이에서 조금이나마 마음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주말에는 아이들과 함께 할머니 댁에 놀러 오기도 했어요. 6개월 후 순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사랑과 의존은 달랐구나.
자녀는 든든한 버팀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노후의 보험이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도 각자의 인생이 있고 각자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가족과 책임이 있거든요. 현수처럼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미영처럼 시댁 간병으로 바쁠 수도 있어요. 그들의 상황은 언제든 변할 수 있습니다. 건강, 경제적 여건, 가족 상황 모든 게 불확실해요. 진짜 사랑은 서로에게 부담을 주지 않을 때 더욱 깊어지는 법이죠. 순자 씨처럼 자립할 수 있는 최소한의 준비. 그것이 자녀와의 관계도 노후도 지켜주는 진짜 힘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자녀를 믿고 안심하고 계신가요? 자식들이 아무리 효자라도 그들만큼은 변수가 많은 존재도 없어요. 사랑과 의존은 다릅니다. 진짜 사랑은 서로 독립적일 때 더욱 아름다워요. 여수시 낡은 단독주택. 김영호 씨 69세. 그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집은 있잖아. 집만 있으면 노후는 걱정 없어. 평생 버스 기사로 일하며 매달 조금씩 대출을 갚아왔죠. 10년 전 드디어 완전히 내 집이 되었습니다. 영호 씨는 자랑스러웠어요. 이제 대출 이자 걱정 없이 살 수 있다. 하지만 은퇴 후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영호 씨의 하루는 걱정으로 시작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보일러가 말썽입니다. 20년 된 보일러는 자주 고장났어요. 수리비만 이번 달에 25만 원. 집 곳곳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붕에서 물이 새고 화장실 타일이 떨어지고 전기 배선도 낡아서 위험했어요. 매달 나가는 돈만 계산해봐도 큰 부담이었습니다.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월 67만 원인데 영호 씨는 가입 기간이 짧아서 월 58만 원, 아내 순덕 씨는 주부였다가 늦게 일해서 월 35만 원. 부부 합쳐서 월 93만 원을 받았어요. 집은 있지만 생활비를 벌어다 주지는 않았습니다. 집값이 올랐다고 해서 내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건 아니구나. 영호 씨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내 순덕 씨의 건강이 나빠진 것. 3년 전부터 무릎이 아파서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어졌어요. 2층에 있는 취미 공간을 쓰지 못하게 되었죠. 여보, 1층에 작은 방을 하나 만들까? 하지만 공사비만 400만 원. 월 93만 원으로는 엄두도 낼 수 없었습니다. 겨울에는 더 힘들었어요. 오래된 집이라 단열이 안 되어서 난방비가 많이 나왔거든요. 집은 있는데 왜 이렇게 살기 어렵지? 영호 씨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때 영호 씨는 이웃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같은 동네 박 할아버지는 10년 전 집을 팔고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영호야, 나는 일찍 결정하길 잘했어. 박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집을 팔아서 목돈을 마련하고 작은 아파트를 샀어요. 남은 돈은 예금했죠. 매달 이자가 나와. 관리비도 적고 수리할 일도 별로 없어. 영호 씨는 놀랐습니다. 박 할아버지가 훨씬 여유로워 보였거든요. 엘리베이터도 있고 겨울에 난방비도 훨씬 적어. 박 할아버지의 말을 듣고 영호 씨도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며칠 후 어느 날 부동산에 갔습니다. 집을 팔아서 작은 아파트로 이사할까 생각했어요. 사장님, 우리 집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부동산 사장이 집을 보고 왔습니다. 30년 된 집이라 시세보다는 좀 낮게 받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수리할 곳이 많아서. 영호 씨는 아쉬웠습니다. 30년 동안 관리한 집이 생각보다 가치가 적다니. 게다가 이사 비용, 중개 수수료까지 생각하면 실제 손에 들어올 돈은 더 적었어요. 집값만 보고 안심했는데 막상 팔려니 이것도 저것도 빠져나가네. 영호 씨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집을 팔까 말까? 아내와 밤늦게 대화했어요. 여보, 우리도 아파트로 이사 갈까? 하지만 이 집에 추억이 많은데
순덕 씨도 망설였습니다. 30년 동안 살던 집을 떠나기가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집 때문에 매달 부담이 커졌고 순덕 씨의 무릎은 더 나빠져만 갔죠. 그래, 집은 추억이 아니라 생활이야. 영호 씨는 결심했습니다. 6개월 후 영호 씨 부부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집을 팔아서 목돈을 마련하고 작은 아파트를 샀어요. 남은 돈은 예금과 적금에 넣었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매달 나가는 돈이 확 줄었어요. 아파트 관리비, 난방비도 절약됐습니다. 예금 이자는 매달 들어왔어요. 무엇보다 순덕 씨가 좋아했어요.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무릎이 편하고 집안이 따뜻했거든요. 여보, 진작 이사 올 걸 그랬네. 영호 씨도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집수리 걱정을 안 해도 되니까요. 겨울철 난방비 걱정도 없어졌어요. 뭔가 고장나면 관리소에서 처리해주니 스트레스가 훨씬 줄었습니다. 1년 후 영호 씨는 깨달았습니다. 노후는 집값이 아니라 매달 편하게 쓸 수 있는 돈이 중요하구나. 집은 분명 자산입니다. 하지만 노후에는 2가지가 중요해요. 첫째, 살기 편한 집. 둘째, 매달 쓸 수 있는 현금. 영호 씨처럼 오래된 큰 집에 살면 관리비와 수리비가 계속 나갑니다. 하지만 적당한 집으로 바꾸면 남은 돈으로 매달 이자를 받을 수 있어요. 노후는 벽돌이 아니라 매달 흐르는 현금의 강물이 필요합니다. 집값이 올라도 그 돈을 쓸 수 없다면 의미가 없어요. 진짜 중요한 건 매달 들어오는 돈이죠. 영호 씨는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조언합니다. 집만 믿지 마세요. 노후에는 현금 흐름이 더 중요해요. 큰 집 한 채보다 적당한 집 플러스 현금이 낫습니다. 집은 주거 공간이지 ATM기가 아니거든요. 매달 돈을 뽑아 쓸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영호 씨처럼 집도 전략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때로는 적당한 집으로 바꾸는 게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어요. 대구시 수성구 아파트. 이정호 씨 62세. 그는 늘 건강을 자랑했습니다. 담배도 술도 하지 않고 매일 아침 운동을 했거든요. 난 건강은 문제 없어. 30년간 중소기업에서 성실하게 일했고 은퇴 후에도 계획이 있었어요. 국민연금과 적금 이자로 부부 합쳐서 넉넉하다고 생각했죠. 정호 씨는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노후 걱정 없어. 하지만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겨울 아침 운동을 하다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아내가 급히 119에 신고했고 구급차로 병원에 실려갔어요. 뇌경색입니다. 바로 수술해야 합니다. 의사의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 정호 씨의 가족들은 멘탈이 무너졌어요. 혈관이 막혀서 뇌에 혈액 공급이 안 되는 상황. 골든타임을 놓치면 생명이 위험했습니다. 급하게 수술이 진행됐고 다행히 생명은 구했지만 왼쪽 몸에 마비가 왔어요. 중환자실에서 일주일, 일반 병실에서 한 달, 재활병원에서 2달. 석 달간 병원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줄이야. 그리고 병원비 청구서가 날아왔습니다. 수술비, 입원비, 재활치료비, 간병비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긴 했지만 정호 씨가 실제로 지출한 돈은 어마어마했어요. 그동안 모아둔 비상금이 한 번에 반토막 났습니다. 돈이 이렇게 많이 들 줄 몰랐네. 정호 씨는 병원 침대에서 한숨을 쉬었어요. 더 큰 문제는 앞으로였어요. 왼쪽 다리를 절뚝거리게 되어서 재활치료를 계속 받아야 했거든요. 퇴원 후에도 지출은 계속됐습니다. 재활병원 외래, 물리치료, 약가, 정기검진. 매달 나가는 의료비가 만만치 않았어요. 아내 영숙 씨도 간병 때문에 파트타임 일을 그만둬야 했고 수입도 줄어들었습니다. 여보, 돈이 자꾸 모자라네. 영숙 씨는 걱정이 태산 같았어요.
처음엔 괜찮을 거라 생각했는데 계산해보니 매달 적자였습니다. 이대로라면 남은 비상금도 몇 개월이면 바닥날 상황이었어요. 더욱 절망적인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반년 후 정기검진에서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혈관이 다시 좁아지고 있네요. 스텐트 수술을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다시 수술, 또다시 입원, 또다시 간병비. 한 번 병에 걸리니까 계속 돈이 나가네. 정호 씨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건강할 때는 몰랐던 진실을. 병원비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 재발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치료, 합병증 예방을 위한 정기검진, 재활을 위한 끊임없는 비용.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1년 후 정호 씨 부부의 통장은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비상금은 모두 소진됐고 매달 적자가 계속 쌓였거든요. 결국 아들에게 손을 벌려야 하는 상황까지 왔어요. 아들아, 미안하다. 아버지가 돈을 좀 빌려야겠다. 그 전까지 자식들에게 도움받기 싫어했던 정호 씨였는데 현실 앞에서는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도 힘들었어요. 집 대출에 아이들 교육비까지 아버지를 도와드릴 여유가 많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외면할 수도 없는 일. 매달 보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는 부모. 정호 씨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때서야 정호 씨는 깨달았습니다. 위기는 아무도 모르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다는 것을. 건강할 때는 아무도 자신이 병에 걸릴 거라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위험은 더 커져요. 정호 씨처럼 건강하다고 자신했던 사람도 한순간에 모든 계획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건강할 때 미리 준비해둬야 했구나. 운동을 열심히 하고 건강하게 살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어요. 위기에 대비한 경제적 준비, 그것도 필수였습니다. 정호 씨는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조언합니다. 여러분, 절대 방심하지 마세요.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와요. 노후 자금을 계산할 때는 반드시 의료비를 따로 준비해야 해요. 생활비와 별도로 의료비 비상금도 준비하고 큰 수술에 대비한 여유 자금도 있어야 합니다. 실손보험도 미리 들어두세요. 건강할 때 가입해야 보장을 받을 수 있거든요. 정호 씨가 만약 미리 준비했다면, 의료비 적금을 꾸준히 했다면 큰 수술비도 감당할 수 있었을 거예요. 실손보험과 질병보험에 가입했다면 수술비와 입원비 걱정도 없었을 거고요. 그랬다면 아들에게 손 벌리지 않아도 당당하게 치료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미 병에 걸린 후에는 보험 가입도 어렵고 조건도 까다로워져요. 위기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건강할 때, 젊을 때 미리 준비해야 해요. 노후는 긴 항해와 같습니다. 폭풍은 언제든 불어올 수 있어요. 질병, 사고, 예상치 못한 큰 지출. 이런 위기들이 노후를 위협합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한다면 폭풍 속에서도 견딜 수 있어요. 비상금은 노후의 구명조끼입니다. 실손보험은 든든한 방파제고요.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조기경보 시스템이죠. 정호 씨의 이웃 김 할아버지는 달랐어요. 같은 나이지만 일찍부터 의료비를 준비해뒀거든요. 나도 언젠가는 아플 텐데 미리 준비해놔야지. 매달 일정 금액을 의료비 통장에 넣고 실손보험과 질병보험도 가입해뒀어요. 작년에 심장 수술을 받았는데 보험으로 대부분 해결됐다고 하더라고요. 미리 준비해서 다행이었어. 김 할아버지는 여전히 여유로웠어요. 정호 씨처럼 위기가 닥친 후에 후회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건강할 때가 기회예요. 혹시 여러분도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 생각이 바로 노후를 무너뜨리는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위기는 반드시 온다고 가정하고 미리미리 대비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노후 준비입니다. 건강한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준비할 때입니다. 창원시 아파트. 최민석 씨 59세.
은퇴를 앞두고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은 통계 자료를 보며 안심하고 있었어요. 은퇴 후 부부 생활비가 월 231만 원이라던데? 그럼 내 국민연금으로 충분하겠네. 민석 씨는 30년간 제조업 회사에서 일했고 국민연금을 꼬박꼬박 납부했습니다. 예상 수령액은 월 140만 원. 아내 은주 씨도 월 85만 원을 받을 예정이어서 부부 합쳐서 월 225만 원이었어요. 통계 최소 생활비가 231만 원인데 우리는 225만 원이니까 거의 맞네. 별 문제 없겠어. 민석 씨는 홀가분했습니다. 하지만 1년 후 실제 은퇴 생활이 시작되자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은퇴 첫 달 민석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전기세만 18만 원이 나왔거든요. 여름철 에어컨을 틀어서였지만 예상보다 훨씬 많았어요. 이상하네. 직장 다닐 때는 이렇게 안 나왔는데? 그러고 보니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에어컨도 더 오래 켜놓고 TV도 하루 종일 틀어두고 가스비도 마찬가지였어요. 집에서 밥을 해먹는 횟수가 늘어나면서 월 12만 원까지 나왔습니다. 통계에는 전기 가스비가 이렇게 많지 않았는데 둘째 달에는 병원비가 문제였습니다. 직장 다닐 때는 건강검진 정도만 받았는데 은퇴 후에는 시간이 많다 보니 이곳저곳 아픈 곳이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무릎이 아파서 정형외과, 소화가 안 돼서 내과, 이명 때문에 이비인후과. 한 달 병원비만 25만 원이 나왔습니다. 젊을 때는 몰랐는데 나이가 드니까 병원 갈 일이 이렇게 많네. 은주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갱년기 증상으로 산부인과를 다니고 혈압약도 처방받기 시작했거든요. 가장 큰 충격은 셋째 달에 왔습니다. 민석 씨의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치매 초기 증상이었는데 요양병원 비용이 월 150만 원. 다행히도 형제들과 60만 원씩 분납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모실 돈도 따로 준비해야 했구나. 게다가 딸의 결혼 준비도 겹쳤습니다. 예단비, 예식비, 신혼집 준비금까지 한 번에 3천만 원이 나갔어요. 이런 돈까지 들 줄은 몰랐는데 민석 씨는 당황했습니다. 계획에 없던 돈들이 계속 나가니까요. 6개월이 지나자 민석 씨는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국민연금 225만 원으로는 실제 생활이 불가능했어요. 실제 지출 내역을 정리해 보니 기본 생활비 180만 원, 공과금 30만 원, 의료비 40만 원, 어머니 요양병원비 분담금 60만 원, 경조사비 15만 원, 기타 비상금 35만 원, 총 36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매달 135만 원씩 적자였어요. 아, 통계라는 게 평균일 뿐이구나. 내 상황과는 완전히 다르네. 더 큰 문제는 앞으로였습니다. 비상금으로 준비한 5천만 원도 이 속도로는 3년이면 바닥날 상황. 민석 씨는 급하게 아르바이트를 구했습니다. 아파트 경비 파트타임 일자리였는데 월 120만 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몸은 힘들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일하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은퇴했는데 또 일해야 하네. 이럴 줄 알았으면 미리 더 준비할 걸. 은주 씨도 마트에서 파트타임을 시작했어요. 월 80만 원이었지만 가게의 보탬이 되었습니다. 1년 후 민석 씨는 이웃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옆집 김 씨는 상황이 더 심각했어요. 국민연금만 믿고 있다가 실제로는 매달 100만 원씩 적자가 났습니다. 내가 너무 안일했어. 통계 숫자만 보고 계산했으니까. 반대편 박 씨는 준비를 잘했더라고요. 은퇴 전에 실제 생활비를 6개월간 기록하고 여기에 20%를 더해서 계산했대요. 통계는 참고만 하고 내 실제 상황으로 계산해야 해. 민석 씨는 깨달았습니다. 통계 수치는 전국 평균일 뿐 개인의 실제 생활과는 다르다는 것을. 지역마다 물가가 다르고
가족 상황도 다르고 건강 상태도 다르거든요. 특히 은퇴 후에는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져서 공과금 증가, 나이가 들면서 의료비 급증, 부모님 모시는 비용, 자녀들 결혼, 출산 지원비, 예상치 못한 경조사비, 이런 것들은 통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요. 평균은 환상이었구나. 내 생활비는 내가 직접 계산해야 하는 거였어. 민석 씨는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조언합니다. 통계 수치를 맹신하지 마세요. 그건 그냥 참고 자료일 뿐이에요. 진짜 노후 생활비를 계산하려면 첫째, 은퇴 전 6개월간 실제 가계부를 써보세요. 어디에 얼마나 쓰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둘째, 은퇴 후 변화를 고려하세요.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공과금이 늘어나고 의료비도 많이 증가해요. 셋째, 예상치 못한 지출을 준비하세요. 부모님 모시는 비용, 자녀 결혼비, 큰 수리비 같은 것들. 넷째, 여유분을 20% 더 잡으세요. 계산한 금액보다 실제로는 더 나가거든요. 민석 씨는 2년간의 경험을 통해 배웠습니다. 노후 준비는 숫자, 게임이 아니라는 것을, 내 삶의 실제 모습을 그려보고 거기에 맞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통계는 길잡이일 뿐 정답은 아니라는 것을. 지금도 민석 씨는 매달 가계부를 씁니다. 실제 지출을 정확히 파악해서 앞으로의 계획을 조정하기 위해서요. 은퇴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내 실제 상황을 정확히 아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인터넷 통계만 보고 안심하고 계신가요? 평균 생활비 얼마니까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고 있나요? 그 생각이 바로 노후를 무너뜨리는 착각입니다. 평균은 참고용일 뿐 내 인생의 답은 아니에요. 내 나이, 내 집, 내 건강, 내 가족 상황, 내 지역의 물가, 모든 게 다르기 때문에 내 생활비는 내가 직접 계산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가계부를 쓰고 실제 지출을 파악하고 은퇴 후 변화를 고려해서 나만의 노후 생활비를 계산해 보세요. 그것이 진정한 노후 준비의 시작입니다. 부산 아파트. 이정희 씨 65세. 남편과 함께 꼼꼼히 세운 은퇴 계획이 있었습니다.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조용하고 평온한 노후를 보낼 예정이었어요. 우리 둘이 함께 있으니까 걱정 없지. 서로 돌봐주면서 살면 되잖아. 정혜 씨와 남편 성호 씨는 계획이 탄탄했습니다. 부부 합쳐서 국민연금을 받고 집안일도 나눠서 하고 아프면 서로 돌봐주기로 했거든요. 하지만 은퇴 2년 후 성호 씨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심근경색이었어요. 정희 씨는 졸지에 혼자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충격은 연금이었습니다. 부부 합쳐서 한 달에 받던 연금 액수가 갑자기 절반 이하로 줄어든 거예요. 정희 씨 본인 국민연금은 월 80만 원, 남편의 유족연금을 받아도 월 50만 원, 총 130만 원이 되었습니다. 부부 때는 190만 원이었는데 이제 130만 원이라니 60만 원이나 줄어들었네. 더 큰 문제는 생활비였어요. 혼자 살아도 고정비는 그대로였거든요. 아파트 관리비, 난방비, 전기세, 이런 건 사람이 하나 줄어도 크게 안 줄어들었어요. 오히려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전기세는 더 나왔습니다. 2명이 살 때와 거의 비슷하게 나오네. 두 번째 위기는 일상 관리였습니다. 남편이 해주던 모든 일을 정혜 씨가 혼자 해야 했어요. 전구 갈기, 변기 고치기, 선반 설치하기, 이런 것들은 정희 씨 혼자서는 어려웠습니다. 이런 건 성호 씨가 다 해줬는데 결국 수리기사를 불러야 했어요. 사소한 일인데도 출장비만 5만 원씩 나갔습니다. 요리도 문제였어요. 혼자 먹을 양으로 요리하는 게 어색했거든요. 결국 많이 해서 남기고 버리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타격은 외로움과 불안감이었습니다. 밤에 혼자 있으면 무섭고 아플 때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걱정이었어요.
병원 갈 때도 택시를 타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남편이 차로 데려다 줬는데 이제는 혼자 가야 했거든요. 한 달 교통비만 15만 원씩 늘어났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정희 씨는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본인 연금과 유족연금 수입은 월 130만 원, 월 지출, 기본 생활비 120만 원, 추가 교통비 15만 원, 각종 수리비 10만 원, 총 145만 원이 필요했어요. 매달 15만 원씩 적자였습니다. 2명이 살 때보다 오히려 더 돈이 들어가네. 이웃집 김영자 씨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지 1년. 혼자 사는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정말 모든 게 다 돈이야. 예전엔 남편이 해주던 일들을 다 업체 불러서 해야 하니까. 영자 씨는 더 심각했어요. 우울증까지 와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거든요. 치료비도 부담이었습니다. 반면 박순덕 씨는 준비를 잘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혼자 살 준비를 해뒀거든요. 언젠가는 둘 중 하나가 먼저 가게 되잖아. 미리 준비해둬야지. 순덕 씨는 남편과 함께 다음과 같이 준비했어요. 첫째, 개인연금을 각자 하나씩 더 가입했습니다. 둘째, 집 근처에 믿을 만한 업체들을 미리 찾아뒀어요. 셋째, 요리도 미리 연습해뒀습니다. 넷째, 동네 모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정희 씨는 순덕 씨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혼자 사는 건 단순히 사람 수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생활 방식이라는 것을. 혼자서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부부일 때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구나. 정희 씨는 늦었지만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우선 인터넷을 보며 혼밥 요리를 배웠어요. 그러면서 식비를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둘째, 동네 문화센터 공예 수업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과 어울리니까 외로움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셋째, 간단한 수리는 직접 배웠어요. 유튜브를 보면서 전구 갈기, 화분 옮기기 같은 건 스스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년 후 정희 씨의 생활이 안정되었습니다. 월 지출을 135만 원으로 줄였고 부족한 5만 원은 적금을 깨서 충당했어요. 처음엔 막막했는데 적응하고 나니까 할만해. 하지만 여전히 아쉬움이 있었어요. 미리 준비했으면 이렇게 허둥지둥하지 않았을 텐데. 정희 씨는 이제 다른 부부들에게 조언합니다. 혼자 살 준비를 미리 해두세요. 언젠가는 그날이 올 테니까. 정희 씨의 친구들도 하나둘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최미영 씨는 남편과 함께 요리 수업을 들었어요. 둘 다 요리할 줄 알아야 해. 이춘자 씨는 집안 수리 도구를 준비해뒀어요. 간단한 건 직접 할 수 있게. 박정숙 씨는 개인연금을 하나 더 가입했어요. 유족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니까. 가장 중요한 건 마음가짐의 변화였어요. 혼자 사는 게 불행한 건 아니야. 다만 다른 방식의 삶일 뿐이지. 정희 씨는 지금도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있어요. 스마트폰 사용법, 온라인 쇼핑, 인터넷 뱅킹. 나이가 들어도 배울 수 있어. 적응하면 되는 거야. 동네 할머니들과 함께 등산도 다니고 문화센터 공예 수업도 참여하고 있어요. 혼자지만 외롭지 않아. 오히려 자유로운 면도 있고. 2년이 지난 지금 정희 씨의 딸이 아이를 낳으면서 손주를 돌봐주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주는 육아비로 한 달에 50만 원 정도 수입이 생겼어요. 이제는 적자가 아니라 조금씩 저축도 하고 있습니다. 혼자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새로운 인생의 시작일 수도 있어요. 혹시 여러분도 우리 부부는 늘 함께 할 거야 하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 생각이 바로 노후를 무너뜨리는 마지막 착각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는 혼자 남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부터라도 준비해 두세요. 혼자서도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준비 말이에요. 미리 준비해 둔다고 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현명한 사랑일 수 있거든요.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혼자서도 괜찮을 수 있도록 노후를 무너뜨리는 5가지 착각. 들어보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자녀가 지켜줄 거라는 착각. 집 한 채면 노후는 걱정 없다는 착각. 위기는 오지 않을 거라는 착각. 통계에 속는 생활비 착각. 그리고 혼자서도 괜찮을 거라는 착각. 우리가 너무도 쉽게 빠지는 착각들이지만 미리 알아차린다면 막을 수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노후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준비한 만큼만 편안해집니다. 자녀에게 의존하지 말고, 집만 믿지 말고, 위기에 대비하고, 내 실제 생활비를 계산하고, 혼자 살 준비도 해두세요.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내일은 늦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의 노후를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한결 더 든든해지길,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이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